2009년 3월 7일,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던 화려한 드라마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 경기도 분당의 한 차가운 아파트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막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던 신인 여배우. 그녀의 나이 고작 29. 브라운관 속에서는 누구보다 밝게 웃으며 당찬 연기를 보여주던 그녀가 자택 내부 계단 난간에서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단순한 우울증에 의한 비관적인 선택으로 묻힐 뻔했던 이 죽음 뒤에는,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았어야 할, 아니 반드시 나와야만 했던 사장의 자필 문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로 쓴 고발장이자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향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 심겨진 검은 그림자와 수사팀이 마주해야 했던 거대한 절벽, 그리고 끝내 밝혀내지 못한 진실의 조각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또 다른 미제 사건이나 의혹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계바늘이 오후 9시 42분을 가리키던 시각, 112 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고인의 매니저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마주한 광경은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극단적 선택의 현장이었습니다. 외부에 침입 흔적은 없었고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고인의 몸에는 방어흔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되어 우발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언론 역시 꽃보다 남자라는 인기 드라마에 출연 중이던 유망주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며 애도의 물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수습하던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은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삶을 정리하려는 사람의 공간에서는 체념이나 정돈의 정서가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변 정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망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지인들과 평범한 통화를 나누며 다음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죽음보다는 누군가와의 싸움을 준비하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장례 절차가 진행되던 중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문건의 존재가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일명 장자연 문건. 고인이 생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A4 용지 4장 분량의 자필 기록은 단순한 일기나 유서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각 장마다 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지장, 무인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진술서 혹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작성된 내용 증명의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압박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문건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라고 지칭하며 소속사 대표 김씨로부터 겪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술자리에 불려나가 술을 따르게 했다. 잠자리를 강요받았다. 방 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간결했지만 그 행간에 숨겨진 고통의 깊이는 가늠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예계 활동을 넘어 유력 인사들을 위한 접대 도구로 이용당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팀을 긴장시킨 것은 그녀가 언급한 혹은 언급하려 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독님, 언론사 대표님, 금융권 간부 등 사회 지도층을 가리키는 직함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 상류층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날 수 있는 대형 게이트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종결하려던 계획은 이 문건의 등장과 함께 전면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의 출처와 유출 경위였습니다. 고인의 매니저였던 유 씨는 장례식장에서부터 의미심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유족들에게 자연이가 억울하게 죽었다, 공공의 적을 처단해야 한다며 문건의 존재를 알렸고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조문을 온 동료 연예인들은 말을 아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주변을 배회하며 분위기를 감시한다는 첩보도 입수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사건이 조용히 덮이기를 혹은 특정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기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곳은 고인의 휴대전화와 통화기록, 그리고 해당 문건의 원본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않았던 2009년이었지만 휴대전화는 고인의 마지막 행적과 연락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스모킹건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사망 직전 며칠간 그녀의 통화 내역에서는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들과의 격렬한 통화, 그리고 특정 시각에 집중된 부재중 전화들. 그러나 수사는 시작부터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핵심 증거인 문건의 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아 문건을 소각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봉은사 앞마당에서 문건을 태우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 유 씨가 과연 모든 원본을 소각했는지 아니면 사본을 남겨두었는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문건의 일부 내용이 보도되면서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시민 여배우가 죽음으로 고발한 사회의 민낯, 여론은 경찰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수사본부를 분당경찰서에 설치하고 광역수사대 요원들까지 투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의 기류는 달랐습니다. 문건에 거론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면면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자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언론 권력, 금융 권력, 그리고 연예계의 실세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폭행이나 강요 혐의를 입증하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 전체를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임을.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할 때마다 미묘한 제동이 걸렸고 참고인 소환 일정 조율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문건의 마지막 문장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한 절규였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녀가 지목한 가해자, 소속사 대표 김 씨는 사건이 터지기 직전 이미 일본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주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사는 주변 인물들과 문건에 등장하는 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접대를 강요받았던 그 장소, 강남의 화려한 룸살롱과 기괴한 구조로 개조된 소속사 건물 3층의 접견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경찰은 소속사 건물을 압수수색하며 그곳의 구조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침실과 샤워 시설이 갖춰진 밀실, 그리고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공간.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업무 서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와인병과 파티의 흔적들, 그리고 그곳을 거쳐간 수많은 연애 지망생들의
프로필 사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막 거대한 미로의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미로의 끝에는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악마라고 불렀던 소속사 대표 김씨, 그리고 그와 결탁하여 어린 배우들을 유린했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내려 했는지, 그리고 왜 2009년의 수사가 부실 수사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사건의 의문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수사팀의 화살은 고인이 남긴 문건의 첫머리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소속사 대표 김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악마라고 표현하며 치를 떨었던 그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에 들어온 신인 배우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군주이자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포식자였습니다. 경찰이 김 대표의 신원을 조회하고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드러난 기록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연예계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과거에도 소속 연예인들과 전속 계약 분쟁은 물론 폭행 및 횡령 혐의로 수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들을 배출한다는 명분 아래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해왔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소위 노예 계약이라 불리는 전속 계약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계약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표준 계약서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은 신인 배우를 철저히 올가매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위약금 조항이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거나 소속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우는 계약금의 수배에 달하는 현실적으로 감당 불가능한 금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당시 갓 데뷔한 신인이었던 고인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조항은 김 대표가 그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포도가 되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무기로 김 대표는 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습니다. 매니저들이 작성한 스케줄표와 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을 분석하던 형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스케줄은 연기 연습이나 오디션, 촬영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청담동 555 룸으로 와라. 골프 약속 잡혔다. 준비해라. 옷 예쁘게 입고 나와라. 중요한 분이 오신다. 김 대표의 호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제삿날에도 그녀는 술자리에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촬영이 있는 날에도 촬영이 끝나자마자 피로한 몸을 이끌고 불려간 곳은 고급 식당이나 술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역할은 배우가 아니라 김 대표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즐겁게 해주는 접대부였습니다. 수사팀은 김 대표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소속사 건물, 일명 장자은 리스트의 무대가 된 그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3층짜리 이 건물은 구조부터가 기이했습니다. 1층은 와인바, 2층은 사무실, 그리고 문제의 3층. 3층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김 대표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진입한 3층의 내부는 사무 공간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가까웠습니다. 침실과 샤워 시설이 완비된 욕실, 그리고 널찍한 거실에는 고급 양주들이 즐비했습니다. 고인의 동료들과 전 매니저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곳에서 수시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말이 좋아 파티지. 그것은 힘없는 신인 배우들을 유력 인사들에게 상납하는 은밀한 거래의 장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술자리에서 고인에게 춤을 추게 하거나
술을 따르게 했고 심지어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도록 강요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부하거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과 발, 그리고 페트병으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배우를 하려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해. 높은 분들 눈에 들어야 네가 뜬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꿈을 인질로 잡고 폭력으로 길들이며 위약금으로 도망칠 구멍을 막아버린 완벽한 감옥. 그녀는 그 3층 묘실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공포와 수치심 속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결정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 모든 악행의 설계자이자 실행자인 김 대표가 대한민국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인 2008년 12월 이미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닥쳐올 폭풍을 예감이라도 한 듯 그는 일본에 체류하며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며 김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그것도 작정하고 숨어버린 용의자를 찾아내 송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에게 김 대표의 부재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핵심 피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는 도망쳤습니다. 남은 것은 김 대표가 남기고 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기록,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처를 추적하여 그가 접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와 날짜를 특정해 나갔습니다. 강남 일대의 고급 룸살롱, 골프장, 해외 골프 여행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기록들은 고인이 문건에 남긴 내용들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며 김 대표가 관리했던 인맥, 즉 고인을 괴롭혔던 그분들의 실체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신인 배우들을 미끼로 권력층과 유대관계를 맺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신의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초조함이 감돌았습니다. 김 대표를 잡아와 입을 열게 하지 않는 이상 문건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을 소환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맨땅의 헤딩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여론은 왜 김 대표를 빨리 잡아오지 못하느냐, 경찰이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김 대표가 송환될 때까지 수사를 멈출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증거들만이라도 모아 리스트 속 인물들을 건드려 볼 것인가. 전자를 택하기엔 국민적 분노가 너무 컸고 후자를 택하기엔 상대해야 할 적들이 너무 거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김 대표가 없더라도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문건 속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치졸하며 가장 어두운 외압과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김 대표가 일본의 은신처에서 숨죽이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용의선상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인의 문건을 세상에 알린 전 매니저 유 씨였습니다. 그는 과연 정의의 사도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획자였을까요? 불에 타다 남은 문건의 조각들, 그리고 유족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미스터리한 내부자들의 게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건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소속사 대표 김 씨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수사팀의 시선은 또 다른 인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고인이 남긴 문건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 전 매니저 유 씨였습니다. 그는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파고들수록
그와 고인의 관계는 단순한 조력자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선 복잡하고도 비정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내부 고발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비즈니스 전쟁에 이용한 냉혹한 설계자였을까요? 수사 초기 유 씨는 유족과 경찰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수호자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그는 자연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건을 작성해 내게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에 비친 문건의 성격은 일반적인 유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주민등록번호와 지장,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의 나열. 이것은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내용 증명 혹은 진술서의 형태를 완벽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 씨와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악연에 주목했습니다. 유 씨는 원래 김 씨의 밑에서 일하던 로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다 독립하여 자신의 기획사를 차렸고 이 과정에서 김 씨 소속사의 간판 스타들을 데리고 나가는 문제로 김 씨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유 씨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유 씨는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김 씨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방, 즉 핵폭탄이 유 씨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정황들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 유 씨는 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건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CCTV 분석과 주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유 씨의 조언 혹은 회유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걸 써야 김 대표의 소나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법적으로 싸우려면 증거가 필요해. 절박했던 고인에게 유 씨의 제안은 동화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김 대표와의 노예 계약을 끊어내고 싶었고 위약금 문제 없이 소속사를 옮기고 싶었습니다. 유 씨는 그런 그녀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보기에 이 문건은 고인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유 씨가 김 씨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한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대목은 바로 문건의 폐기 과정이었습니다. 고인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유족들은 문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 씨에게 문건을 태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유 씨는 이에 동의했고 서울 봉은사 경내에서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건을 소각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고인의 피 맺힌 절규가 담긴 종이들이 채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유족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밀은 지켜졌고 고인은 편안히 잠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문건이 소각된 지 불과 하루 만에 KBS 뉴스를 통해 문건의 내용이 전격 보도되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문건은 불에 타담한 듯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지만 내용은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유 씨의 사무실 앞 쓰레기 봉투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점에서 강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유족들 앞에서는 원본을 태우는 척하며 쇼를 하고 실제로는 사본을 남겨두었거나 태우기 전 미리 일부를 유출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타다 남은 조각들이 발견되기 쉽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유 씨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유 씨의 컴퓨터와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가 언론사 기자들과 사망 전후로 빈번하게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지인들에게 김 대표를 보낼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수사팀이 그려낸 시나리오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고인 장재은 씨는 두 마리의 늑대 사이에 갇힌 양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성적 도구로 유린하고 폭행하는 포식자 김 대표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구해줄 것처럼 손을 내밀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무기로 삼아 적을 공격하려는 기회주의자 유 씨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사망 직전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유 씨에 의해 김 대표를 협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대표에게 그 사실이 들어갔을 때 닥쳐올 보복에 대한 공포, 그리고 믿었던 유 씨마저 자신을 이용했다는 배신감,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고립무원의 절망감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오직 자연이를 덮고 싶었을 뿐이다. 문건 유출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그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세상에 까발린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맹점이 발생합니다. 수사팀과 언론의 관심이 유 씨의 이중 플레이와 진실 공방으로 쏠리면서 정작 수사의 본류여야 할 리스트 속 권력자들에 대한 추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문건을 유출했는가? 라는 질문이, 문건 속에 적힌 범죄 사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덮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 어쩌면 이것은 리스트에 거론된 그분들이 가장 원하던 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중의 시선이 매니저들의 진흙탕 싸움에 팔려있는 사이, 진짜 몸통들은 조용히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출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유 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라진 문건의 나머지 페이지들, 유족들이 보았다는 문건과 언론에 공개된 문건 사이의 차이점, 그리고 리스트에는 더 거물급 인사들이 있었다는 소문. 이제 수사팀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린 매니저들의 공방전을 넘어 진짜 권력의 심장부를 겨눌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변죽만 울리다 끝날 것인가? 다음 편, 드디어 그 금단의 문이 열립니다. 경찰이 확보한 리스트, 그리고 소환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상류층의 민낯. 조선일보라는 거대한 이름이 수사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형사들이 느껴야 했던 전율과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수사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실을 향한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문건 속, 혹은 유족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재구성된 소위 장자연 리스트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었습니다. 금융계의 거물, IT 기업의 대표, 드라마 제작에 실권을 쥔 유명 PD,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신문사의 사주일가. 그것은 단순한 성상납 리스트가 아니라 연애 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유착하여 한 인간을 유린했는지를 보여주는 부패의 지도였습니다. 대중은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수사 과정은 대중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경찰서의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그분들은 달랐습니다. 수사팀은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무시와 비웃음, 그리고 노골적인 불쾌감의 표시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오라 가라 하느냐? 바쁘니까 서면으로 대신해라. 정 궁금하면 너희들이 내 사무실로 와라. 이것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구걸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여야 했고, 심지어 일부 인사는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문 조사를 받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고급 변호인단을 대동한 채 준비된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일면식도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너희 따위가 감히 나를 어쩔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팀을 가장 큰 딜레마에 빠뜨린 것은 국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모 유력 일간지 시일보 사주일가와의 연관성이었습니다. 고인의 다이어리와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 사장님과 잠자리 요구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 언론 권력의 정점을 겨냥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훗날 증언에 따르면 이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부터 경찰 수뇌부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외압은 은밀하게 그러나 묵직하게 들어왔습니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수뇌부는 해당 언론사 고위 간부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와 전쟁하자는 거냐? 경찰 조직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언론이 가진 펜의 힘은 칼보다 강했고 그들은 그 힘을 자신들의 치부를 덮는 데 사용하려 했습니다. 일선 형사들은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 알리바이를 깨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위에서는 신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방 사장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조사는 형식적인 문답에 그쳤고 수사 기록조차 부실하게 남겨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객관적인 증거들의 기이한 실종이었습니다. 고인이 강제로 불려나갔던 룸살롱과 가라오케의 CCTV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해당 날짜의 기록만이 지워져 있거나 보존 기한이 만료되어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도 살려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파괴된 데이터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누군가 수사팀보다 한 발 앞서 현장을 청소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역시 미스터리였습니다. 수많은 통화와 문자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리스트 속 핵심 인물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한 방은 교묘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대포폰을 사용했거나 중간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역추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뒤였습니다. 용의 선상에 오른 유력 인사들의 알리바이 입증 과정 또한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운전기사나 비서 혹은 가족을 통해 그 시각에 다른 행사에 있었다거나 해외 출장 중이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이를 검증하려 하면 관련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거나 조작된 정황이 보였습니다. 특히 문건에 등장하는 방 사장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길을 잃었습니다. 당시 시일보의 사장이었던 방상훈 사장인지 아니면 계열사 대표인 동생 방용훈 사장인지 혹은 그들의 아들 세대인지 이름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유령을 쫓는 듯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고인이 방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경찰은 끝내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혹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위에서 덮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나? 열정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말단 형사들의 의욕은 꺾였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면 핵심 내용은 삭제되거나 수정되었고 중요한 제보는 묵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15만 조직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목숨을 던져 세상에 진실을 고발했지만 살아있는 권력들은 그 진실을 짓밟고 비웃으며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9년의 1차 수사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리스트 속 거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맞지만 강요나 성접대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댔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식의 궤변이 수사 결과로
둔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할 무렵 모든 시선은 다시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일본에 도피 중인 소속사 대표 김씨. 그가 잡혀오면, 그가 입을 열면 이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리스트 속 인물들과 고인을 연결한 포주이자 모든 현장의 목격자였으니까. 마침내 일본 경찰과의 공조 끝에 김 대표의 은신처가 발각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김 대표의 귀국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또한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되어 입을 다물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진행된 김 대표의 압송 작전과 법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 허무하게 종결된 2009년 수사의 비참한 결말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카메라 플래시로 아주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도피했던 소속사 대표 김 씨가 도피 생활 4개월 만에 강제 송환되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오는 그의 모습은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대중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성역의 문이 열리고 리스트 속 거물들이 줄줄이 심판대 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즉시 분당경찰서로 압송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고인이 문건에 남긴 술접대와 잠자리 강요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김 씨의 입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거대한 카르텔의 연결고리이자 모든 범죄 현장의 설계자였기에 그의 진술은 꺼져가던 수사의 불씨를 되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실 안에서의 풍경은 대중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김 씨는 노련했습니다. 그는 폭행이나 협박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성접대 관여와 유력 인사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사업상 식사 자리였을 뿐이다. 고인이 우울증 때문에 망상으로 쓴 글이다. 나는 억울하다. 수사팀은 그를 압박할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면서 핵심 증거들은 사라졌거나 인멸된 상태였고, 리스트 속 인물들은 이미 법망을 빠져나갈 알리바이를 완성해 놓은 뒤였습니다. 김 씨는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접대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를 봐주던 권력자들까지 모두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역으로 그들을 지켜주면 자신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날 수 있다는 거래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김 씨의 입에만 의존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김 씨가 입을 다물자 경찰은 더 이상 위로 치고 올라갈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리스트에 거론된 언론사 사주, 금융계 인사, 드라마 PD 등에 대한 수사는 김 씨의 부인 진술을 근거로 하나둘씩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함을 넘어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총 20명의 수사 대상자 중 7명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소속사 대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과 협박, 그리고 횡령령이었습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가장 큰 원인이었던 강요에 의한 성접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확인되나 강요가 있었는지는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였습니다.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전 매니저 유 씨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인의 억울함을 알리겠다던 그는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트 속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혹은 예상대로 유력 인사들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고인이 사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고 문건에 적힌 이름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짙은 금융계 인사나 감독들조차 대가성이 없었다거나 단순한 식사 자리였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 내내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유력 언론사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역시 이 허무한 결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소속사 대표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살지 않고 풀려난 것입니다. 매니저 유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몬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했고 피해자에게는 철저히 무심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 라는 말이 다시금 회자되었고 시민단체들은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다. 장자연 리스트를 특검하라. 하지만 권력의 카르텔은 경고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조용히 지면에서 지워나갔고 대중의 관심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2009년 29 꽃다운 배우의 죽음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우울증과 기획사의 횡포 정도로 축소 포장된 채 역사 속으로 묻히는 듯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훗날 일부 형사들은 사석에서 우리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척 연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자주 섞인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로 핵심 질문이 빠진 조서를 꾸미고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외면해야 했던 그들에게도 이 사건은 평생의 부채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웃으며 법원을 나섰고 피해자는 말이 없었으며 리스트 속 권력자들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정의는 죽었고 진실은 소각로의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소환되곤 합니다. 완벽하게 덮였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정확히 9년 뒤 대한민국을 강타한 거대한 파도와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09년에는 없었던 용기, 그리고 2009년과는 달라진 시민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기적 같은 재수사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묻혀버린 진실이 어떻게 다시 숨을 쉬게 되었는지, 그리고 10년 만에 등장한 목격자가 던진 충격적인 지문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편에서는 2018년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추적의 불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18년 초 한 현직 검사의 용기 있는 내부 폭로로 촉발된 한국판 미투 운동은 사회 각계각층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문화계, 정계,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권력형 성범죄들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나도 당했다고 외쳤고, 시민들은 당신과 함께하겠다며 연대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뇌리를 스친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다면 9년 전 그 사건은 2009년 너무나도 외롭게 싸우다 세상을 떠난 그녀. 당시에는 힘의 논리에 밀려붙였지만 지금이라면 밝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망은 곧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 청원은 게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가볍게 돌파했고 최종적으로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후 관련된 청원까지 합치면 무려 7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조리한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여론에 힘입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2009년 당시 경찰과 검찰이 덮어버린 기록들을 다시 꺼내어 제3자의 시각에서 원전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식 수사라기보다는 과거 수사의 과오를 밝히는 조사에 가까웠지만 그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조사단이 먼지 쌓인 5천여 쪽의 수사 기록을 다시 넘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2009년 수사팀이 애써 외면했던 혹은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던 기이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수상한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고인의 계좌 내역을 정밀 분석하던 조사관들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입금 내역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그녀의 통장에는 수표로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입금자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기업인들과 금융계 인사들이었습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이 돈의 성격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갓 데뷔한 신인 배우에게 친분도 깊지 않은 기업 사장이나 금융권 간부가 거액의 수표를 입금한다? 조사단이 이들을 추궁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안쓰러워서 용돈으로 준 것이다. 김밥값이나 하라고 줬다. 수표로 수백만 원을 김밥값으로 준다는 그들의 논리는 그들이 고인을 동등한 임급체가 아닌 돈으로 환심을 사거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음을 방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단은 이 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술자리 참석이나 성적인 적대에 대한 대가성 자금, 즉 화대의 성격을 띠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문건에 남긴 술 접대를 감여받았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2009년 당시 수사 외압의 실체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검사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조선일보 측의 압력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강부들이 경찰서장실을 제 집 드나들듯 찾아왔다. 버탑 방사장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빼라는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 심지어 당시 경찰청장이 조선일보로부터 정권을 못 잡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범죄 사건을 넘어 거대 언론 권력이 국가의 수사 시스템을 유린한 국기문란 사건임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미 9년이 지나버린 시점,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한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임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의 시효는 7년, 이미 2016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은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15년인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이나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세상에 없고 가해자들은 입을 맞췄으며 기록은 부실했습니다. 조사단은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론 역시 뜨거웠습니다.
조사 기한이 끝날 때마다 국민들은 기간을 연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과거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활동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하며 2019년 5월까지 조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을 향한 국민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2018년의 제주사는 2009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덮으려는 자들과 파헤치려는 자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물밑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조사단은 고인의 통화 내역을 다시 복원하려 애썼고 당시 룸살롱 종업원들을 찾아다니며 조각난 기억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의 한복판에 사건의 판도를 뒤흔들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고인의 동료이자 후배. 그날의 파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석에 앉아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그날 언니가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 대중은 열광했고 그녀를 진실의 사도라 칭송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바로 법이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가 본 것은 온전한 진실이었을까요? 수사관의 차가운 눈으로 바라본 그녀의 증언에는 설명되지 않는 빈틈들이 존재했습니다. 열광이 지나간 자리, 서서히 피어오르는 의심의 안개. 다음 편, 10년 만에 나타난 목격자 윤지호. 그녀의 증언이 가져온 파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논란, 그리고 조사단이 마주해야 했던 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녀는 과연 희망의 등불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궁의 입구였을까요? 윤지호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13번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책 제목처럼 13번째 증언은 철저히 묵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인이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생일 파티에서 강제로 춤을 추고 한 언론사 출신 인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작성한 문건, 즉 장자연 리스트 원본을 직접 보았으며 그곳에는 유력 언론사 사주와 국회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은 분노와 함께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지호 씨에게 경찰 경호를 붙여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그녀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가옥을 제공하는 등 특급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응원하기 위한 후원금 모금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목격자를 넘어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사단 내부에서는 윤 씨의 진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시선은 감정이 아닌 팩트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팩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대중의 믿음과는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구심은 리스트의 실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리스트를 보았고 특이한 성씨를 가진 국회의원과 언론사 사주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이 2009년 당시 그녀의 진술 조서를 다시 검토하고 현재의 진술과 대조해보니 미묘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리스트의 형식, 봤다는 이름의 숫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리스트가 유서 형식이었는지 리스트 형식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락가락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진술 번복은 수사관들에게 치명적인 불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적인 사건 현장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윤 씨는 고인이 성추행을 당하던 날의 상황을 지mon하며 특정 인물, 언론인 출신 조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조 씨를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이 확보한 당시 통화 기록, 항공권 내역, 그리고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윤 씨가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참석자가 실제 팩트와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과거 수사 당시 그녀가 지목했던 인물이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녀의 행보였습니다. 그녀가 책을 출간하고 굿즈를 판매하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상업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궁입 제보자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자신의 유명세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김수민 작가라는 인물의 폭로로 폭발했습니다. 윤 씨의 책 출간을 도왔던 김 작가는 윤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윤지호의 증언은 거짓이다. 그녀는 장자연 언니와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윤 씨가 이슈가 되어야 한다, 책이 많이 팔려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 스모킹건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증언이 수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형국이었습니다. 윤 씨의 진술이 오염되었다면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사건의 타임라인과 용의자 특정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거물급 인사들, 즉 언론사 사주 일가나 정치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 씨의 목격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이 적힌 종이를 봤다는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조사단은 거물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태도도 급변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던 그녀는 순식간에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후원금을 냈던 시민들은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은 그녀에 대해 후원금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박감을 느낀 윤 씨는 2019년 4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러 가겠다며 급히 캐나다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사실상의 도피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깊은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조사단과 대중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지호가 거짓말을 했다면 장자연 사건의 진실도 거짓인가? FK 아니었습니다. 윤 씨의 진술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고 장자연 씨가 겪었던 고통과 억울한 죽음, 그리고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는 본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사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진실 게임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수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윤지호라는 캐릭터는 이 사건이 가진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년 전 사건을 기억에 의존해 재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증언이 여론재판과 결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뼈저리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조사단은 이제 윤 씨의 진술을 배제하고 오직 남아있는 물증과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더욱 험난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9년 당시 수사팀이 겪었던, 아니 굴복했던 진짜 공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언론 권력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무릎 꿇렸는지에 대한 내부자들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조사단이 찾아낸 진짜 스모킹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2009년 경찰 수뇌부가 느꼈던 공포, 그리고 수사 기록을 조작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손, 조선일보와의 전면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9년 3월, 사건 초기 분당 경찰서의 분위기는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 장자연 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적 공분이 일었을 때 일선 형사들의 의욕은 충만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슬로건 아래 그들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사회 지도층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칼끝이 고인의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이름을 향하는 순간 경찰서 내부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2018년 재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된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아니 참고인으로 거론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청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2018년 언론과 검찰 조사에서 2009년 당시 자신이 겪었던 믿기 힘든 협박을 폭로했습니다. 시일보의 고위 간부가 찾아와서 대놓고 협박했다.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진시킬 수도 있다. 우리 사장님을 건드리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뉴욕의 언론사가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것도 집무실에서 정권의 안위까지 거론하며 수사 중단을 종용했다는 이 증언은 대한민국 헌정정 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력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이 만들어낸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곧바로 수사 현장에 반영되었습니다. 일선 형사들이 피의자들을 소환하려 할 때마다 윗선에서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 사장에 대한 질문은 하지 마라. 브린내 통화 내역 조회는 신중히 해라.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다친다. 수사팀은 방 사장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그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일보 사주 일가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윗선의 결재 과정에서 반려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특정 통화 기록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삭제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방문조사라는 특혜였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는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형사와 마주 앉아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조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에 거론된 시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조사는 그들의 편의에 맞춰 호텔이나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을 던지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추궁이나 압박 질문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면죄부 도장을 찍어주러 간 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그리고 고인이 잠자리를 요구받았다고 지목했던 방 사장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2009년 경찰은 고인이 문건에 쓴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시일보의 사장이었던 방상훈 사장은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다른 사람을 방 사장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재조사팀은 다른 인물들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과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박모 씨였습니다. 송 재조사 결과 방용훈 사장이 2007년과 2008년
고인과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참석한 술자리의 주최자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방상훈 사장의 아들 역시 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수사 기록에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매우 부실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방용훈 사장의 경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와 매우 긴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를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만 하고 갔다는 이유였습니다. 펑 수사팀은 마치 방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만 나타나면 자동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기계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범죄 은폐였습니다. 제조사단은 2009년 당시 경찰이 C1부 측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며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수사 방향을 조율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서장이 피의자 측 변호사와 식사를 하고 수사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리 만무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의 내용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고발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쥐고 흔들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카르텔의 하수인이 되어 증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언니가 울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경찰도 검사도 다 그 사람들 편이라고. 고인의 지인이 남긴 이 말은 당시 그녀가 느꼈을 절망의 깊이를 짐작게 합니다. 제조사단이 확인한 것은 2009년의 수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론 권력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겁박했고, 공권력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힘없는 피해자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연 사건이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를 보여주는 거울인 이유입니다. 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쓰인 수사 결과, 과연 이번에는 방 사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다음 편,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마주한 2019년의 최종 결론. 인정된 사실과 인정받지 못한 정의,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절반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0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1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문무일 검찰총장과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3월의 어느 날 세상을 떠난 무명배우가 남긴 피 맺힌 절규가 과연 2019년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을지, 장자연 리스트 속 그 견고한 성역들이 마침내 무너질지 모두가 기적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최종 결과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자 법이라는 시스템이 가진 비정한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적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절반의 승리이자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인정받았으나 사법적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장장 25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수사 당시에는 철저히 부정되거나 은폐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첫째,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 즉 리스트는 사실에 부합하는 믿을 만한 기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이 소속사 대표 김 씨에 의해 강압적인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격 모독과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국가기관이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이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구조적인 착취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었음을 확정짓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둘째, 2009년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된 수사 외압과 부실 수사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조선일보 측의 압력을 받아 수사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중요 증거물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환되거나 사라진 점, 통화 내역 수사가 의도적으로 축소된 점 등이 수사권 남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가장 기다렸던 핵심, 즉 그래서 리스트 속 권력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위원회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위원회는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권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바로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의 벽 때문이었습니다. 재조사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약물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 특수강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간효죄나 폭행죄의 공소시효 7년임이 2016년에 끝났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인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물증이 전무했습니다. 10년 전에 CCTV는 지워졌고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할 생물학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문건과 일부 목격자의 진술뿐이었는데 법적으로 문건에 적힌 잠자리 요구라는 문구만으로는 특정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폭력을 행사했는지를 입증하는 형사적 증거로 쓰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유일한 목격자로 기대를 모았던 윤지호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윤 씨가 주장한 술에 탄 약물을 보았다거나 특정 국회의원을 목격했다는 진술들이 다른 증거들과 불일치하거나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리스트 속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일반 대중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외압을 행사한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사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너무 늦게 밝혀져서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였습니다. 결국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성범죄 관련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다만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했을 뿐입니다. 그 거창했던 재조사의 결과물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꼬리 자르기식 결말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술 접대 강요는 있었는데 접대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법인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유전무죄는 영원하다. 시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는 권력이 수사를 막았고 2019년에는 시간이 수사를 막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그분들은 이번에도 법의 심판대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으며 고인의 이름은 그들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성가신 스캔들 정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재조사가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수갑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국가 공식 기록에 그들의 치부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2009년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점, 고인이 겪은 고통이 실제했다는 점이 역사에 기록됨으로써 고인은 우울증 환자라는 오명을 벗고 피해자로서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과 사법적 진실 사이의 괴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심증적으로 그리고 정황적으로 누가 가해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증거주의의 높은 벽,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가진 기계적인 잔인함이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사건의 수사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재수사는 없을 것입니다. 법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법이 멈춘 곳에서 우리의 기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다음 편, 이 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사건이 남긴 유산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자연 리스트 파일을 덮으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고인의 넋을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고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난 2009년은 대한민국 연예산업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획사라는 간판을 달고 조직 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신인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들은 꿈을 볼모로 잡힌 채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화려한 한류 열풍 뒤에 감춰진 그 추악한 하수구를 세상에 드러낸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해자들을 감옥에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피 묻은 기록들은 시스템을 조금씩 균열했습니다. 사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이른바 노예 계약의 핵심이었던 과도한 위약금 조항, 사생활 침해 조항, 그리고 소속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된 표준 전속계약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신인 배우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적어도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른바 장자연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예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자격 없는 자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 되려면 스폰서 하나쯤은 있어야지, 접대도 비즈니스다 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통용되었지만, 이제 대중은 그런 행태를 명백한 범죄이자 갑질로 인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다고 해서 사람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접대라는 노골적인 단어는 사라졌지만 스폰서라는 은밀한 유혹은 여전히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방법은 더욱 교묘해졌고 감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풍모들은 장자연 씨가 겪었던 구조적 모순이 형태만 달리한 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스캔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착취하고 법망을 피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벌받지 않았을 때 사회가 어떤 무력감에 빠지는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그 유력 인사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무죄이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양심 앞에서도 무죄입니까? 비록 감옥에는 보내지 못했지만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들의 이름 옆에는 영원히 장자연 리스트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가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평생 의욕의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의 일부일 것입니다. 이제 고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비운의 여배우, 니스트의 주인공, 희생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꿈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요 라며 눈을 반짝이던 29의 청춘.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으며 우리와 똑같이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구발장이 아닙니다. 제발 저를 인간으로 봐주세요 라는 존엄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매년 3월이 되면 그녀의 이름은 다시 불려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그만 좀 해라, 죽은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살아남은 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어둠은 다시 틈을 노리고 또 다른 장자연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를 준비하며 수많은 수사 기록과 증언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록 곳곳에 묻어있는 그녀의 눈물과 절망, 그리고 수사관들의 한숨을 느꼈습니다. 힘없는 신인 배우라서, 빽이 없어서. 그녀가 유서처럼 남긴 이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상, 돈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녀를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말. 비록 2009년과 2019년의 현실에서는 이 말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단지 조금 늦게 떠오를 뿐입니다. 장자연님, 부디 그곳에서는 강요도, 폭력도, 접대도 없는 세상에서 못다 핀 연기자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0편에 걸쳐 숨가쁘게 달려온 장자연 사건 수사 파일 시리즈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동안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퍼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묻혀있는 미제 사건들과 권력에 의해 가려진 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그 어둠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겠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싶은, 혹은 세상에 반드시 알려져야 할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이 수사의 시작입니다. 진실을 향한 추적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 여정의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